스위스에서 교육심리사가 되려면 5년 이상 공부하고 실습만 2년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라 불릴 만큼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71살 엄마가 치통으로 우셨던 날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건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죠. 한국에선 달랐어요. 당일 진료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처음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도시였거든요. 그날 이후 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엘렌 슈나이더입니다. 35살이고 스위스에서 10년째 교육심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취리히 국립교육청 인증을 받은 전문가로서 학습장애를 겪는 아이들,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상담실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상담 분야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감정 다루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71살 어머니가 갑자기 치통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엘렌, 이빨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셨던 어머니가 평소 몸의 고통을 잘 참으시는 분인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통제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는 계속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중얼거리셨어요. 밤새 어머니 곁에서 손만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늘 상담실에서 말하던 괜찮다, 함께 이겨내자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실제 고통 앞에서는 말이 무력했거든요. 어머니는 간간히 신음을 내시며 언제 나아질까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최근 만성 피로까지 겹쳐서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드리고 등을 쓰다듬어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평소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던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급히 치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진료 가능한가요? 접수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공공병원은 3주 후 예약 가능하고 급하시면 사설병원 가세요. 비용은 400유로 정도 들 겁니다. 400유로라니요. 어머니 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어머니가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스위스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무색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사설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요. 나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전문가인데 정작 엄마 통증 앞에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전문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어머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스위스는 분명 선진국입니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죠. 하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체계적이어도 당장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의료의 본질은 신속성과 접근성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도는 완벽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설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신 지 한 달 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교육심리학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머니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참석을 망설였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가봐라 하고 등 떠밀어 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 외국에서 하는 학회라니 좋은 기회잖아. 그런 어머니의 배려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달까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학회가 열리는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정적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분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학회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육심리사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치료 기법들을 배웠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한국 발표자들이 사례를 설명할 때 유독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특히 한 교수님이 발표하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학회 둘째 날 저녁 동료 교수의 소개로 지훈이라는 치과 의사를 만났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불고기 집에 데려갔죠. 처음 먹어보는 불고기 맛에 감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생각보다 유머러스했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직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스위스에서의 교육심리사 생활을, 지훈은 한국에서의 치과의사 일상을 들려줬죠.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한국은 치과 치료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스위스에서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아직도 어머니가 아파하시던 그날 밤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지훈의 대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약하면 내일도 되고 급하면 오늘도 가능해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정말요? 오늘도 가능하다고요? 제가 다시 물으니까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네,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당일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치과는 경쟁이 치열해서 환자 편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하는 곳이 많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밤새 아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머니는 그 긴 밤을 견디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외국인인 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설명했어요. 보험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부담도 크지 않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환자 중심으로 발전해왔거든요.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학회가 끝나고 스위스로 돌아간 후 저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지훈과도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러던 중 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사설병원에서 받은 응급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떼운 치아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식사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밤에도 가끔 통증을 호소하시곤 했죠.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서울을 방문하기로요. 지훈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어머니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같은 케이스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실 거예요.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바로 예약 잡아드릴게요. 한 달 후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어머니의 고통을 해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으니까요. 어머니도 제 간절함을 아시는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보자꾸나. 지훈의 치과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접수 데스크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스위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어머니를 맞아주었죠. 어머니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간단한 문진표도 영어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기실도 편안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차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죠. 잡지도 여러 언어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예약 시간에 맞춰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예약을 해도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라며 직원분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 바로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엑스레이를 찍고 치아 상태를 꼼꼼히 검사하는 과정도 세심했어요. 여기 부분이 염증이 생겼네요. 이게 통증의 원인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치료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매 단계마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은지 계속 확인했어요. 지금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손 들어주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계속됐죠. 어머니도 이렇게 친절한 의사는 처음 만나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중간중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지훈이 이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시면 완전히 끝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의료 서비스의 속도와 정서적 배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치료 후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고 저도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명동에 있는 작은 호텔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는 여행 온 기분이네라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셨죠. 치료를 받고 나니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식욕도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들을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요가 교실,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그중에서 노래 교실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들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도 보였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한번 가볼까 하시더라고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어머니가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적극적이셔서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노래는 언어를 넘어서잖아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스위스에서도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셨던 어머니였거든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겼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노래교실 담당자분이 저희를 보더니 어머님께서 외국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죠. 혹시 영어 가능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더니 금세 어머니를 중심에 앉혀놓더라고요. 독일, 스위스 하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할머니라는 분은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까지 켜시면서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스위스 아름다워요라고 번역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노래 시간이 되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가요를 부르는데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사를 가리켜가며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어 발음은 못하셨지만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리랑 같은 전통 민요는 어머니도 따라 부르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이틀째부터는 어머니가 먼저 노래교실 가자고 하셨어요. 벌써 그분들과 친해지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냥 말 걸어주는 게 고마워. 여기선 내가 외국인이지만 따뜻하게 대해줘. 스위스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잘 안 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어머니가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거요. 그 무렵 지훈과 첫 번째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나요? 제가 물으니까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 순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짜 일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스위스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복귀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교육청에서 특별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는 거였죠. 아동 트라우마 케이스 파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급여도 지금보다 30% 인상될 예정이었고 연금도 추가로 적립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동시에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경력, 안정적인 직장, 연금까지 보장된 시스템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기 남는 건 감정적 반응일까? 내 커리어가 멈추는 건 아닐까?
객관적으로 보면 스위스에서의 제안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안정성 면에서도 사회적 지위 면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명동 거리를 걸으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명동 성당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어머니가 주민센터에서 웃으시던 모습,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느꼈던 편안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위스에서의 기억들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훈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살 사람이고 난 외국인이에요. 결국 돌아가야 할 사람이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담담한 반응이었지만 서운함이 살짝 느껴졌죠.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께 스위스 교육청에서 온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죠. 좋은 기회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봐라. 어머니의 조언이었어요. 돈이나 지위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어디서 행복할지 생각해보렴. 어머니는 항상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엘렌, 넌 남의 감정은 잘 보면서 내 감정은 못 보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데만 집중했지. 정작 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정말 편해 보여.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어머니의 이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벤치에 혼자 앉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어요. 어머니가 주민센터에서 웃으시던 모습,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느꼈던 편안함, 그리고 이 도시가 주는 따뜻함까지요.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 여기에는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말했죠. 서울에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진짜 삶이었다는 걸요. 안정보다는 의미, 성공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스위스로 돌아가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학교에 사직 의사를 밝히자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쳤구나 하는 사람부터 용기 있는 결정이다 하는 사람까지 반응이 다양했죠.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만류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10여 년간 모아온 책들, 가구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모은 심리학 서적들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이 들어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2달 후 다시 서울에 왔을 때 지훈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있었어요. 국제학교에서 상담교사를 찾고 있어요. 당신에게 딱 맞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찾던 사람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경험 많은 외국인 상담사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어머니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셨어요.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마음은 통하잖아. 어머니의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도우시고 간단한 청소도 하시며 보람을 느끼고 계셨어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훈과 함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집같이 알아봐요.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지훈의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외국 전문직도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요. 공공 서비스와 민간 기업,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더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죠. 중개사분의 이런 말씀이 정말 고마웠어요. 국제학교에서도 제 정착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행정실장님의 이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외국인 교사를 위한 매뉴얼도 따로 있어서 정착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근처 병원이나 마트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 공간을 마련했어요. 처음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이지만 더 편안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국제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상담하는 일은 스위스에서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문화의 정서적 따뜻함이 상담실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도시에서 치유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1살 현우라는 아이였어요. 부모님 이혼으로 마음이 힘든 상태로 상담실에 왔죠.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 하고 물으니까 따뜻해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상담이 끝날 무렵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긴 엄마보다 따뜻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에게 상담실이 정서적 안전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더 편안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치유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걸요. 스위스에서는 상담실에서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일상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시민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 전체가 치유 공간이구나.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이 도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홍대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고요.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놓은 걸 보며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도 하나 걸어볼까요? 자물쇠에 이름을 적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내 집이 될 수도 있겠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과 함께 서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지훈과 멀리 스위스에서 온 저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냥 학회 참석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지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저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지훈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여기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래, 내가 웃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어머니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계셨어요. 주민센터 어르신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셨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우셨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이제 완벽하게 하세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제게 활력을 주었어요.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제학교 학생들이지만 모두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산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도 했고
국제정서 코칭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한국에서 새롭게 배운 것들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라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회의 포용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인 제가 한국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도 다른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저희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14살 민지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자신도 필리핀에서 온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난 이제 엘렌 엄마가 아니라 서울 사람이야.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며 정착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곳의 일부가 되는 거였죠. 어머니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까지 배우셔서 어르신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셨고요. 주민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어머니는 이제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매일 보여주고 계셨죠. 특히 박할머니와는 특별한 우정을 쌓으셨어요. 박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는 스위스 전통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진짜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같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과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지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네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스위스와 한국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국제학교에서의 일도 점점 의미 있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됐거든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하고 다른 국제학교와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엘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정체성을 찾았어요. 한 학부모님의 이런 말씀이 정말 보람됐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자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외국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겪은 정착 과정의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착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라는 제 철학을 담아서 말이에요. 어느 날 상담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감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건 결국 이 도시에서 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는 시스템이 완벽해도 뭔가 차가웠어요. 모든 게 규칙대로, 절차대로 돌아갔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정착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자나 거주 허가 같은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 맺는 관계였거든요. 지훈과의 사랑, 어머니와 어르신들의 우정, 아이들과의 신뢰, 동료들과의 협력.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전문가이기 이전에 이 도시에서 마음을 회복한 한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정석을 바꾼다는 건 결국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 살았던 제가 사람으로 회복된 도시. 서울은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